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을 내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실은 수천만 원까지 하는 장신구들이 논란이 되자 그 값비싼 것들을 소상공인에게서 구입했거나 지인에게 빌렸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을 확인한 특검은 김건희 문고리 3인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 당시 6천만 원대에 달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같은 순방 기간 착용한 브로치나 지방선거 당시 눈에 띈 팔찌도 모두 고가의 제품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 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목걸이 등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조현경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고발된 지 거의 3년 만입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의 해명과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다른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신구 3점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지인에게 빌렸다는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내일은 조 전 행정관과 함께 이른바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관련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에는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순방에 앞서 이들이 김 여사를 대신해 보석류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적부심 때는 직접 출석해 5시간 가까이 머물렀던 피고인이 벌써 3번 연속 불출석하자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출석 거부에 대한 조사부터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고 처음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오늘도 변호인들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3번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재판에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는 또다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해 4시간 50분을 머물렀다며 구속 적부심에서도 건강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우선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건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구치소에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건강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관련 절차를 마치면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없이 골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재판에 2차례 연달아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곧바로 골석 재판에 나서 이후 박 전 대통령 없이 선고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원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국무회의 직권 남용 혐의와 체포저지 지시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25부가 아닌 형사 35부가 맡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 가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고 대통령실 CCTV를 통해 당시에 수상한 행적이 확인된 걸로 전해지죠.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피공문서랑 이직 말고 어떤 혐의 또 들여다보시는지. 압수수색을 마친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 2박스를 승합차에 싣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 한 전 총리 자택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또는 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당시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며 계엄 해제 후에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 전 총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 거짓 발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등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서를 챙기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CCTV 또한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가 가지고 있던 문서의 행방이나 사후 계엄 선포문의 서명과 폐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오늘 임성근 전 사단장의 비화폰 통신 내역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인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씨의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해병특검이 오늘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방부 직할 국군지휘 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비화폰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7월과 8월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측근 이모 씨에 대한 참고인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의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가 민주당이 제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발했던 인물입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해 임 전 사단장을 최상병 순직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준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임 전 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지던 2023년 8월 9일 이 전 대표는 해병대 후배에게 대통령에게 얘기하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이 통화에 앞서 이 전 대표와 해병대 지인들이 모인 이른바 멋쟁이병 단체 대화방에선 임 전 사단장의 부대에서 골프 모임을 가지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멋쟁이 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이 임성근 구명로비의 주요 통로로 의심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임성근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전 대표 측근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전 안보실 1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11명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환기 씨의 입당을 비판하며 극우화 퇴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 한동훈 전 대표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극우 세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입장이 갈리는 국민의힘에선 과연 어느 쪽이 힘을 얻게 될까요?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불출마의 이유 역시 당의 극우화와 퇴행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정치를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혁신위마저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된들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엔 당내 갈등만 커지고 지방선거 패배하고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당 쇄신의 공이 사실상 차기 당대표로 넘어간 가운데 극우화 논란을 의식한 듯 쇄신을 외치는 당권 주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진우 의원은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며 전한길 씨의 입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정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입당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혁신과 비혁신 간의 대결을 하는 그런 전당대회다. 인적 쇄신도 필요하고.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전한기 씨가 참석한 토론회 주최로 극우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윤상현 의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즉석에서 행사 취지와는 다른 개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2주 전 19%를 기록하며 지지율 20%대가 무너졌던 국민의힘은 17%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회복 불능의 지지율은 15%라고 보고 있거든요. 딱 2% 나왔거든요. 전당대회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이 과연 쇄신을 이뤄 지지율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되거나 교체됐던 공영방송 관계자들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소송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향적인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고 있는데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자회견장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되거나 교체됐던 공영방송 이사와 언론 기관장들입니다. 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만 24명. 지난 3년 내내 이어졌던 방송 장악 시도를 군사 작전에 비유했습니다. 해임 조처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전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한 참석자들은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법원도 정당성을 인정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당시 진행되던 소송들은 끝나지 않고 자신들을 옥죄고 있다며 전향적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보복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KBS 이사장과 사장, 방심위원 등의 해임 사건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로 지정돼 있던 소송을 대통령이 되자 직접 취하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해임, 임명 취소 사건에서 본인이나 방통위가 피고로 지정된 사건은 모두 8건.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 취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윤석열 비판보도 방송사들과 벌이는 제재 취소 소송전에서도 전패를 기록 중이지만 이 위원장은 막무가내로 버티는 중입니다. 본인이 소송했던 14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법적 검토를 해보고 항고,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소송 비용으로만 5억 5,900만 원을 쓰며 세금 낭비 논란을 일으킨 방통위.
명분도 실익도 없는 소송을 이어가며 이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만 높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방송장악 피해자들의 고통도 커져가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해서라도 소송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의 2대2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일단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곤 하지만 외교적 결례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조차도 미국의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먼저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구윤철 경제부총리 미국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이 술렁입니다.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이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제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 때? 얼마 안 됐어요. 받은 지가. 경제부총리와 10여 명의 정부 협상팀은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메일로 협상 일정 변경을 알렸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미안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작 약속을 취소한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흘간의 비공개 미국 방문을 마친 위성락 안보실장은 오후 귀국했습니다.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팀과 협의를 마쳤다며 한미 간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거셉니다. 실제로 일본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1,000억 달러, 약 13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는 무려 4,000억 달러, 550조 원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어떤 그런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의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취소된 2대2 협의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일방적인 일정 취소. 자칫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팀 오혜정 기자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오혜정 기자, 네. 당장 예정됐던 2대2 2+2 회담조차 열리지를 못했는데 네. 협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실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고 협박 수준으로 불러놓고선 정작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니 우리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냉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재무수장끼리 만남은 불발됐지만 이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 그러니까 산업통상 라인은 미국에 가 있고 각각 미국 산업수장, 통상수장과의 면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이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이 알래스카 LNG 개발을 두고도 에너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시간이 문제인데 관세 협상을 8월 1일 전까지 이뤄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 네. 이 재무 라인, 통상 라인 함께하는 2+2 회담 없이 네. 통상 라인만으로도 협상 타결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애초 왜 2+2 회담을 추진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시청자분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선 그냥 관세 얘기만 하는 것보다 환율, 국채, 방위비 이렇게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종류가 더 다양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2+2 협상을 추진한 건데 이 미국 측이 장관 일정을 이유로 협상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는 걸 일단 미룬 겁니다.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하겠다, 쌀은 안 되니 연료용 작물을 수입
수입하겠다. 이런 우리의 물밑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기싸움을 벌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재무수장 베선트 장관과 산업수장 러트닉 장관,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스웨덴과 스코틀랜드 출장 일정이 잡혀 있어서 8월 1일 이전에 2+2 협의를 할 수 있는 날짜가 30일과 31일 단 이틀뿐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2+2가 아닌 통상 라인만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미국 측에 제안할 수 있는 선물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이 막무가내의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무래도 우위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파장이 적지 않을 텐데 협상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혜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매듭지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마지막 협상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관세를 1%포인트 내릴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고 그간의 협상이 무색하게 즉석에서 대미 투자금 액수를 확 올려버리는 등 더 많은 양보를 집요하게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의 실세로 불리는 댄 스카비노 부비서실장이 공개한 미일 관세 협상 사진입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측 대표와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일본의 대미 투자 제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4천억 달러의 숫자 4를 펜으로 지워버리고 5천억 달러로 고쳐 쓴 게 눈에 띕니다. 1,000억 달러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보잉사 항공기를 더 살 수 없냐고 물었고 일본이 사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숫자를 고쳐 적었습니다. 今すでにもう持っている計画などをですね、それも念頭に置きながら100機は購入することになるなという理解をしており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를 1%포인트 낮출 때마다 보상을 요구하며 일일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쌀 수입을 더해라, 반도체 투자 금액을 늘려라는 식의 주문을 던지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5월 대미 투자금 1,000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협상을 거쳐 4천억 달러까지 올렸던 일본은 결국 트럼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5천억 달러에 이어 최종 5,500억 달러의 협상을 마쳐야 했습니다. We're getting $550 billion, and to be exact, it's 90% of that, but we control the whole lot of it.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담당자가 10명 정도 있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느낌이었다고 협상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선 일단 끈질긴 협상으로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당초 요구했던 관세 철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총을 만들 때 사용한 쇠파이프를 1년 전쯤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 차량엔 파이프가 11개나 남아 있었고 실탄도 80여 개가 더 있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 도중 아들을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 조모 씨. 경찰이 확보한 총기 제작용 쇠파이프는 모두 13개입니다. 2개는 범행 현장에서, 나머지 11개는 조 씨가 도주한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쇠파이프 총기는 1회 발사용 구조입니다. 총열로 사용된 쇠파이프 안에 실탄을 한 발씩 장전해 발사하는 방식이라 파이프가 11개 남았다면 11번 더 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실탄도 86발로 넉넉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로부터 쇠파이프를 1년 전쯤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이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또 조 씨가 쇠파이프를 잘랐다고 했던 공작소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총기 제작법을 어떤 유튜브 채널로 익혔는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대폰 검색과 유튜브 기록 등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조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컴퓨터도 사용한 지 오래된 PC라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했던 조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을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들 유족 측은 가정 불화 등과 관련해 다른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어떤 범행 동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정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총까지 만들어 아들을 살해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경찰은 유족 뜻을 반영해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오늘 유족을 조사했습니다. 또 조 씨에 대해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이 조사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살인 시도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쿠폰 선불 카드 색깔을 다르게 만들었던 광주시가 차별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안으로 내놓은 게 카드에 일일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엔 수해 대응을 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동원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마다 색깔을 달리해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광주의 소비 쿠폰 선불 카드. 카드 쓰기가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든. 내 신분이 뭔가 차별되는 것 같고 노출되는 것 같고. 대통령까지 비판하면서 광주시장은 바로 사과했습니다.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찍어놓은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알아볼 수 없게 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일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수해 대응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동원돼 자정까지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하루가 지나 한 복지센터에 가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여전히 스티커 붙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작업해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업무 시간을 쪼개가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끝났는데 자정 넘어졌거든요. 카드 한 장에는 앞뒤로 총 3장의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요. 이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난 뒤에는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까지 일일이 손으로 적어야 합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기록적인 폭우로 업무가 폭증한 상황에서 당일 스티커를 다 붙이라며 또다시 공무원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강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사고는 광주시청에서 치고 수습은 일선 말단 공무원에게 떠미느냐는 겁니다. 업무를 하면서 또 이 일도 하고 이게 이제 필요 이상의 이게 스티커까지 붙이는 제작 작업이 들어가니까 조금 직원도 불만은 많더라고요. 광주시는 또 논란이 불거지자 수해 대응 공무원을 제외하고 광주시청에서 스티커를 붙여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로 옮겨지며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만적 인권 침해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 흰 헬멧을 쓴 남성이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여 있습니다. 지게차가 벽돌 더미를 들어 올리자 남성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남성을 매달고 움직이는 지게차 주변에선 이를 말리기보다 비웃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는 31살 스리랑카인 노동자. 공장에서 일한 지 3개월째인 지난 2월 함께 일하던 내 외국인 노동자 3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또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거나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이 계속됐지만 한국인 동료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말고 비디오 이런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물음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외칠 것이며 노동개혁을 외칠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야만적 인권 침해에 대한 엄단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업체 대표는 직원들의 괴롭힘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 안 생기게 하고 이제 피해자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네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0일째인 오늘 서울 도심에선 유족들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피해자를 위로하며 지난 정부에서 미뤄왔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재민 기자, 추모 행사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 명동성당에 나와 있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1000일을 맞아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편지 낭독과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부터 쭉 지켜봤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몇 분과 이야기도 함께 나눴는데 마음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먼 곳에 살다 보니까 그 아픈 분들과 함께할 시간도 없었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짐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전한 사회를 이제 만들고 싶고 기억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도 이곳 행사장 한켠에 놓였습니다. 모든 책임 권한이 있는 사람과 기성세대 어른들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잊지 않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시민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신 것 같아요. 보라색 리본 모양, 또 별과 12구가 새겨진 목걸이 1000개를 준비해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로 그날 밤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그날 밤 그 시간에 멈춰 있었거든요. 떠나보내서도 이렇게 억울한 이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사에는 송기춘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무엇보다 참사의 진상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면서 조사위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주 유족들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이후 첫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죠. 당시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최근 전담 수사팀 공개 모집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이번엔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 내일과 모레 더 더워지는 등 앞으로 더위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열화상 드론으로 촬영한 서울 여의도 일대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사당 돔과 주변 건물은 온통 붉은색이고 둔치 주차장은 40도를 넘었습니다. 비딩숲인 여의도 금룡지구도 36도에 달하고 마포대교 위는 43도로 뜨겁습니다. 오늘 전국은 그야말로 달아올랐습니다. 12시가 넘으면서 35도를 넘는 지역도 많아졌습니다. 경기 가평 37.3도, 경남 밀양 36.8도, 서울도 34.1도까지 치솟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이 지금 얼굴에 느껴질 정도로 진짜 더워요. 올여름 무더위는 기록이 입증합니다. 6월 이후 전국의 일 최고 기온 평균은 29.5도, 일 평균 기온도 24.5도로 모두 기상 관측망이 확충된 지난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으면서 밤 최저 기온도 평균 20.6도로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가 더 덥습니다. 내일은 서울, 대전, 전주 37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모레는 서울이 38도까지 올라가며 정점을 찍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머무르며 시작됐는데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을 경우 열이 축적돼 무더위가 더 극심해지는 겁니다. 고기압이 강화되고 따뜻하고 습한 남동풍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말 폭염은 더욱 강화되겠으니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엔 폭염 아니면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해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는 걸 막을 경우 폭염.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 찬 공기가 내려오고 열대 수증기와 충돌하면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많은 비가 오면 기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에 야유회에 참석했던 지자체장의 일탈 행동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타한 게 엊그제죠. 자, 그런데 이번엔 여수시 의원들이 음주 회식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의 한 식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수 시의원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여수시청 간부급 공무원들의 상견례 회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20분도 지나지 않아 시의원이 부축을 받으며 식당을 나옵니다. 시의원끼리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빵으로 얼굴을 한 방 날린 거야. 왼팔로 딱 머리끄댕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사람들이 말리고 떨어뜨리고. 동석자들은 당시 회식이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였고 참석자들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뛰어온 것도 눈에 가시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이미 술도 많이 되어 있었고. 이틀 전 대통령이 철저한 공직 기강을 주문했고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그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전국 17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음주와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싸웠지만 화해했다는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료 간에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서로 좀 얘기 좀 먹는 거 가지고 어쨌든 죄송한 것 뿐이에요.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죄송하죠. 민주당은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대 사태로 보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지난 3년 사실상 마비됐던 국정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대한민국엔 이제 더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될 시급한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첫 순서는 AI입니다. 챗GPT 등장 이후 3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분야에선 과거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벤처 육성 때처럼 국가 차원의 자원 집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국가대표 AI, 이른바 소버린 AI 개발에 발벗고 나섰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까지 저마다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AI에게 음료수를 보여주며 묻자 이게 뭐야? 병 안에는 갈색의 액체가 들어있어 이는 차나 커피 같은 음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양과 색을 인식해 유추한 답을 알려줍니다. 글뿐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 등 여러 유형의 정보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술. 네이버 등 경쟁사와 달리 독자 AI 개발에 소극적이던 카카오가 개발했습니다. 수만 장까지 GPU를 쓰는 기존 AI들과 달리 GPU 단 한 장으로 작동하는 경량화 AI로 국가대표 AI 선발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카카오 AI의 가장 큰 전략은 대중화입니다. 쉽게 자연스러운 AI를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품질 AI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모두 15팀이 도전했는데 면면이 화려합니다. 기초 실력이 탄탄한 공대 대표 카이스트는 한 번 걸러 정제된 데이터로 학습시켜 더 빠르고 가벼워진 AI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논문 중에 한 반 정도는 카이스트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증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이때까지 없었던 거죠. 중소기업들은 연합체를 꾸렸습니다. 20여 년 전 국내 첫 검색 엔진 엠파스를 개발했던 저력을 가진 이 중소기업은 현재 국방과 전장 AI에 특화돼 있는데 범용성 있는 국민 AI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갈 길이다. 우리가 잘하는 일이다. 기술 있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서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국가대표로 선정되면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 수천 장과 방대한 학습 데이터, 인력까지 정부가 말 그대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벌써부터 개발 일정에 하루하루 일과를 맞추며 전력 투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사실 그 GPU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실험 돌려요. 그럼 4시간이 떠요? 그럼 4시간 딱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챗 GPT가 질문에 답하고 미국에선 오토택시가 달리고 중국 체화지능 로봇이 등장한 시대. 국가대표 AI 개발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AI, we're still trying to figure it out. We're still building it. Anything that countries do to engage, I think, is really a positive at this stage. Yeah. 국가대표 AI는 아이돌 오디션처럼 경연을 통해 성능을 검증해 선발합니다. 다음 달 첫 후보 5팀을 추린 뒤 6개월마다 한 팀씩 탈락시켜 2년 뒤 최종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두고 여당 의원들과 지지층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자 과거 국민의힘 의원의 갑질 사례가 재소환되며 야당으로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여당 내에선 그대로 임명했어야 했다. 아니다, 더 일찍 사퇴했어야 했다 등 엇갈린 반응이 계속됐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 요구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다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가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좀 그런 좀 감수성을 높이고 저부터도 조금 반성하고 좀 제 행동도 좀 살피고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죠. 최대한 논란을 길게 끌고 가려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과거 당직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징계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본인이 저지른 일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까? 강선우 의원 낙마 등 인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와 엄정한 검증을 위해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요즘 당류가 적은 저당이나 무당식품이 인기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 중인 저당 아이스크림을 조사해봤더니 실제 당류는 거의 없었지만 열량과 포화지방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설탕 대신 들어간 대체당이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아이스크림을 꺼내들더니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여름에 아무래도 제로 아이스티나 그런 것도 많이 마시고 제로 아이스크림도 딱 뭔가 부담이 안 가잖아요. 당류만 적으면. 당류를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른바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에선 저당 또는 무당류 간식 판매가 작년보다 30에서 40% 급증했습니다. 공복 혈당 위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설탕 섭취를 되게 자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일부 저당류 아이스크림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당류는 아예 없거나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열량과 포화지방은 일반 아이스크림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초코바 형태의 한 아이스크림은 열량이 201칼로리나 됐고 포화지방이 67%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당류를 적게 들어있는 제품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택하는 게 또 설탕 대신 들어가는 대체 감미료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말티톨이라는 대체당은 많이 먹을 경우 복부 팽만이나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티톨이라고 하는 성분은 흡수가 안 되고 장에 남아있는 부분이 미생물이 먹고 발효를 한다든지 해서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일부 대체당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해칠 수 있어 전문가들은 과다한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에 맞춰 방송 교란용 방해 전파 송출을 멈췄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아직은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조심스럽지만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이종석 원장이 취임한 뒤 국가정보원은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밤 10시쯤 북한 주민들의 청취를 막기 위한 북한의 방해 전파가 끊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됐다며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저지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먼저 대북 방송을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대남 방송 일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특히 미국이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측에 상응하는 행동 조치를 이제 기다리겠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북한 역시 두세 개 방해 전파와 함께 선박 운항에 영향을 주는 GPS 교란 전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화해 분위기 조성에 공개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포병 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주적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통일부는 다만 주적의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다며 대남 또는 대미 위협의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폭우 피해가 큰 경기도 가평군의 산골마을에는 지금도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고립돼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없는 길을 만들어가며 발품 진료에 나서고 있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하천 상류를 따라 고립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간호는 오늘로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견 진료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화요일, 일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가 아예 길이 없어졌어요. 아 이게 네네. 이게 길이 진짜 꽉 막혀 있네. 이거 어떻게 가요? 일단 타고 건너서 저쪽으로. 발 아래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위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뭐 이게 다 전기 오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불볕 더위 속에서 금세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너무 덥다. 다리가 끊긴 하천을 건너던 중 마주친 중년 남성. 빈 지게를 메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거 지게는 어떤 일로? 저기 아버님 집이 전기가 안 들어서 발전기 좀 찾아 드리려고. 오죽하면 지게를 지겠냐며 감정이 북받친 모습이었습니다. 전기도 다 끊겼죠. 전화 안 되죠. 이제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만 사세요. 이후에.
우리들 연락이 안 되니까 죽겠죠. 저도 오죽하면 지금 와서 발전기 지금 가져 올라가려고 치고 내려가고 있어요. 30분 정도 더 오르니 민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잘못 들으세요. 폭우가 온 날 다쳤던 상처를 꼼꼼히 소독하고 야단 나던 날 내가 어디다 부딪혔는지 몰라. 피가 나와가지고. 따로 구할 길 없는 약도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진통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약이 떨어졌어요. 약이 떨어졌어요.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가평군 주민 1,400여 명이 고립되거나 단전 단수, 주택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립된 주민 대다수는 80대 이상인데 지금도 어디에 몇 명이 고립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앉아 가세요. 어떻게 이제 안에 있고 먹는 것도 싫고 어떻게 이게 살았나 이 견적이거든.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게 발품 진료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MBC 뉴스 조건입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삶의 터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극의 생태계도 큰 위험을 맞았는데요. 얼음이 사라지다 못해 이제는 땅도 녹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 최북단 마을에 김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편평한 돌산은 빙하 침식 지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풍경은 이제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하얀 눈밭은 사라지고 북극 동물들이 쉴 얼음도 녹고 있습니다. 바다 코끼리 수십 마리는 얼음 대신 백사장 같은 모래바닥 위에서 숨을 고릅니다. You see them lie there. 70 to 100. 흰 얼음이 아닌 돌바닥 위에서 어슬렁거리는 북극곰. 얼음 위 동물들이 줄면서 사냥이 어려워진 북극곰은 사람 사는 마을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총을 맨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It's for polar bear safety in case we have a polar bear arriving for self-defense. And we also have the deterrent so we can scare him. 삶의 터전이 흔들린 건 동물만이 아닙니다. 약 2,000명이 살고 있는 스발바르 제도의 수도 롱이어비엔, 사람이 사는 최북단 마을입니다. 여름이 되면 땅 윗부분은 녹지만 수미터 이상의 땅속은 1년 내내 녹지 않는 영구 동토층인 지역입니다. So that's because you cannot dig down sewer pipes and electrical cables into permanently frozen ground, and you have to build the houses here on poles. 하지만 최근엔 단단했던 영구 동토층이 물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박아뒀던 나무 기둥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건물 아래에는 나무들을 쌓아놨고요. 더 이상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지대를 받쳐놨습니다. 콘크리트 도로를 제외하면 마을 땅 대부분은 질퍽질퍽한 늪처럼 됐습니다. 한켠엔 영구 동토층이 녹은 물이 계곡처럼 콸콸 흐릅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땅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땅을 누르면 푹신푹신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평소 영상 10도 안팎이던 롱이어비엔의 최고 기온은 무려 21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롱이어비엔의 연평균 기온 상승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5배 큽니다. The average temperatures and like the record temperatures are increasing over the years. 영구 동토층이 있는 툰드라 지역에는 원래 토양의 수분을 지켜주는 이끼류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관목류인 크로우베리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Over the last 20 years, we have found that it has increased 60%, and we think it is global warming. 관목은 이끼류보다 햇빛을 더 흡수하고 지표 온도를 높여 영구 동토층을 녹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에는 지구 전체 토양 탄소의 절반인 1,700기가톤의 탄소가 저장돼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 탄소들이 방출되면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광고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상파 TV 광고는 비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로 본 결과는 이런 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방송하는 지상파 TV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입니다. 한 회 총 90여 분 길이에 1분씩 3번가량 중간 광고가 나가는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IPTV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중간 광고 중에도 평균 97만 5천 가구가 시청을 이어갔습니다. 가구당 평균 인원이 2.2명이니까 무려 200만 명 넘게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중간 광고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파 TV는 심지어 시청률이 0%로 집계될 때도 실제로는 5에서 9만 가구가 안정적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구만 표본 조사하는 방식이라서 수치는 0%여도 수만 가구가 보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 광고 효율성 역시 높습니다. 1000명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 드는 비용이 지상파 TV는 평균 2,927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유튜브 8,000원, 웨이브, 넷플릭스 등 OTT 2만 원 이상으로 다른 매체는 이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가 비싸기만 하고 광고 효율성 낮다라는 인식은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지상파 TV의 광고 횟수와 시간, 방법 등을 모두 촘촘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온라인 광고는 규제가 없는 틈을 타 이른바 납치 광고 같은 스팸 광고까지 무분별하게 퍼진 상황. 이미 온라인 광고 시장은 방송보다 3배 넘게 커졌습니다. 방송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 철학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파 TV 규제를 하루 광고 총량만 정하고 시간 횟수는 자율로 운용할 수 있게 바꾸는 등 현실에 맞게 손볼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제대회 7연승 중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무더위 속에서 세계 선수권 준비에 한창입니다. 자신은 잘하는 선수가 아닌 열심히 하는 선수라며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상혁이 10kg 무게의 추를 단 채 뛰고 또 뜁니다. 폭발적인 스타트를 위한 핵심 훈련입니다. 김도균 코치의 도움으로 저항을 이겨내는 훈련도 반복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위에 때론 쓰러질 만큼 힘겹지만 섭씨 5도로 유지되는 아이스방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는 금세 경기장에 나와 뜁니다. 오전, 오후, 저녁 365일 이어집니다. 저는 절대 결코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한 가지 꼽자면은 그냥 저는 꾸준함? 파리올림픽의 아픔을 극복하고 2m 34의 시즌 최고 기록과 함께 국제대회 7연승. 이젠 한국 육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목표로 하루하루 내공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더워도 저는 그냥 한다. 추워도 그냥 하고 비가 와도 그냥 하고. 다른 선수들은 그것보다는 저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높이뛰기를 시작한 지 벌써 19년. 여전히 발을 보면 느껴지는 설렘이 우상혁을 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 종목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리고 싶다. 이 맛은 너무 짜릿하다. 목표인 2m 38을 넘어 꿈의 기록인 2m 40까지 매일 1cm를 더 넘는 생각만 집중합니다. 저의 결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냥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그게 저의 항상 생각하는 목표예요.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포항 이호재가 요즘 위력적인 슈팅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롤모델 혼란의 플레이를 챙겨본다는 이호재 선수를 만나 캐논 슈팅의 비결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전북전에서 나온 이호재의 골은 탄성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자세가 무너지면서도 골대 구석을 찌른 환상적인 중거리포. 수치상으론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에서 발목 힘만으로 만든 원더골이었습니다. 키 192cm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데뷔 시즌부터
K혼란이란 별명을 얻은 이호재. 벌써 지난해 득점수를 달성하며 최고의 시즌을 예약했습니다. 머릿속에 슈팅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키에 불구하고 좀 침투도 할 수 있고 슈팅도 할 수 있고 K홀란드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나. 특히 상대를 등지는 플레이에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더 막기 어려운 선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비를 등지는 이호재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치면 다리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보다 여기서 살짝 뒤로 쳐서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구에만 전념하기 위해 4년 전 데뷔 때부터 좁은 숙소 생활을 고집해온 이호재는 잠들기 전 롤모델 혼란의 플레이를 챙겨보며 자신만의 무기를 장착 중입니다. 슈팅을 어떻게 때려야지 골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골 세레머니까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달 A매치 데뷔골까지 기록하며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찍은 이호재는 왕년의 캐논 슈터 아버지 이기형도 밟지 못한 월드컵 무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키는 슈팅 어느 정도 비벼볼만 하지 않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하면 감독님께서 계속 꾸준히 뽑아주실 거라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싱가포르 세계 선수권에 출전하는 수영 대표팀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개영 800m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고 했던 19살 김영범 선수는 매주 훈련 기록이 좋아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세계 선수권 수영 경영 종목은 27일 시작됩니다. 이달 초 개영 800m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 밝혀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19살 막내 김영범은 감독님께 자랑할 정도로 훈련 기록이 좋아졌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랑한 것 같고 연습 때 많이 줄여가면서 그 매주 지날 때마다 금사치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미국이 보유한 개영 800m 세계 기록과 한국 기록은 3초 정도로 꽤 격차가 큰데 김영범과 이호준이 200m를 1분 44초대로 끊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 황선우는 200m에서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헝가리의 제르차 씨와 만난 결승. 허미미 선수 초반부터 업어치기를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누르기로 절반을 따내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이어서 업어치기 절반에 더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받은 어깨 수술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대회 2회 연속 정상에 올랐는데요. 어깨 수술도 했고 그래서 첫 금메달이라서 엄청 기분이 좋고 다음 아시안게임에서도 꼭 금메달 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난달 세계선수권 2회전 탈락으로 주춤했지만 이번 우승이 반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 SSG 에레디아 선수의 몸을 던지는 호수비입니다. 야, 삼성 선수들이 아쉬워야 할 만한데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폭우, 지난이 폭염,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뜨겁게 달아올랐는데요. 경기도 광주 태촌면이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38.9도까지 치솟았고요. 서울 광진구와 밀양도 36.8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폭염의 원인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이어서 티베트 고기압까지 확장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중 고기압 세력에 갇혀서 쌓인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은 폭염이 더 극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전주가 모두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는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고요. 해안에서는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더위도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과 강릉의 최저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7도, 청주 36도, 여수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엔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38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최고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